한편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어른들입니다. 즉, 지금은 어리지만 언젠가는 어른이 될 거고, 이 어린이들도 지금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그것을 다루어 주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애들도 알 거는 알아야 되고, 애들도 알 거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망쳐놓은 이 환경이라도 어린이들도 언젠가는 이것이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이들도 정면으로 직시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 어린이의 개념이 많은 이제 그 변화를 겪게 되고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엄청난 그 변화를 겪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사회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간접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독자는 어린이거든요. 사실 어린이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망가뜨린 것이 어린이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도 미래의 어른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린이들도 현실을 직시를 해서 자기들도 이 앞으로는 어른이 되었을 때 환경 파괴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명 비판 이런 것들은 아동문학에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를 막 이렇게 제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작품들의 예, 영향을 예, 예, 예. 저도 이제 제가 어린이였을 때 받았었는데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나는 샴푸도 조금만 쓰겠다. 진짜 환경 오염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환경 오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내가 먹는 거, 내가 소비하는 거 모든 게 다 환경 파괴 일조를 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막 엄청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약간 좌절감을 오히려 안겨주게 되더라고요. 어린이였던 저에게. 그래서 저는 그 발표에서 나왔던 많은 책들 중에서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이 조원희 작가님의 책들, 이빨 사냥꾼이라던가 쾅이라던가 그런 책들은 보면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린 고양이가 죽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까?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은 슬픔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메시지 하나. 아기 코끼리가 죽었을 때 정말 슬프겠구나. 상아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만 딱 주는 거예요. 그림책 한 권에서. 물론 다른 메시지도 같이 얻어갈 수 있는 독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원희 작가님의 책을 읽었을 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라던가 죄책감이라던가 이런 게 다른 책들보다 훨씬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방식의 묘사와 서술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 생태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판하고 많은 어, 이런 문제를 던져주고 많은 이런 그림책들이 이제 독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학이 하는 힘은 사람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반성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불편하게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불편하게 하는 것도 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불편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불편함이 이중적인 면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늘 겉으로 보여지는 빛 이면의 그 그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불편하게 되는 거지만 그런 책을 읽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너무나 강압적인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여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폭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임여주 선생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그 의무로 부여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즐거움을 뺏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선생님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항상 어른만큼 생각하는 만큼 아이들이 순진도 안 하고 생각도 깊고 그리고 또 많이 알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세니타이즈 깨끗하게 할 이제 필요 없다고 전혀 이게 그러니까 생각도 이제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장정희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이제 뭔가 좀 덜 풀리든지 뭔가 좀 미스터리한 신비함을 그대로 이제 놓고 이렇게 해결책 주지 않으면 더 관심 끌고 더 이제 또 이게 생각에 많이 이제 남을 이제 문학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 문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동화에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고 그다음에 세밀한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고 오히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소설 속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 수가 적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다양하게 짚어지지 않고 그렇다는 그런 논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책에 환경 문제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까지 나가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발 단계에 있고 이 어린이들이 정말 과연 그 환경의 실천 운동까지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방법이 제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미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파괴되어가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당사자는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와 그보다 어린 이제 연령의 분들이 더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액티비즘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것과 연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많은 나라에서 어린이 문학의 역사를 볼 때 가장 급진적인 생각, 가장 앞서가는 그런 생각들이 어린이 문학에서 제일 먼저 많이 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주민에 대한 조금 더 이주민들을 환영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어린이 문학에서 70년대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넓은 맥락에서 볼 때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역설적으로 어린이 문학에서 의인화를 빼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거든요. 거꾸로 성인 소설을 또는 성인 문학의 일부분을 의인화로 채운다면 얼마나 우스워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동물 의인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 현실 문제를 자기 것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인화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북한이거든요. 북한 쪽이 그런 쪽 문학이 아직도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고 이제 일찍부터 뭐 고슴도치랑 뭐 이런 이제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 옛날부터 그런 이제 기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제가 그거 봤을 때는 너무 교훈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이런 인간 이제 그런 그 대신에 와서 이렇게 뭐 행동한다 그러면은 교훈적이라서 그런 이제 문학에 정말 무슨 재미로 볼까. 아동문학에서는 의인화 기법이 많이 쓰이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알다시피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영어의 키즈라는 것이 어린이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새끼 염소를 뜻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새끼 염소와 어린이들이 동일시하는 그런 어른들이 보는 방식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를 동물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인화된 작품에 쉽게 공감하고 설득을 당하기가 쉽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현실의 문제를
동물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다 보면 이거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동물의 문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서 현실을 냉혹하고 엄정하게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제가 언급했던 DMZ 파라다이스에 나왔던 동물들이 시위하는 장면에서 이게 동물들이 진짜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 피해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DMZ가 파괴가 없어지면 본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일반적으로 의인화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조금 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인화를 쓴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방금 권혁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치 동물들이 시위를 하고 있으면 전 동물들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인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농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의인화를 하면서도 치열하게 그 현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정치를 빼고 환경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국이고 또 DMZ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DMZ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끝내지 않은 문제들인데 지금까지의 생태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이제 생태운동의 핵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생태운동가들이 그 다문화, 한국에 이제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문화 사회가 조성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서도 그렇죠. 이제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아시안 계통이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 또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도 생태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 인간끼리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 이것도 자연을 억압하는 것, 자연을 억압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생태운동이라면 인간끼리의 차별, 이런 이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생태운동의 하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외국에서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그 이칼로지를 생태주의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생태주의에서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이고 생명의식이란 말이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 인지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권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 사이의 갈등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그 생태학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 한국에서는 굉장히 관련 있는 분야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 90년대에 그 세밀화로 그린 자연의 아름다움을 참 예쁘게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회 현상은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 사회 현실은 이렇게 심각한데 그림책 작가들은 이쁜 것만 그려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거 현실과 그림책이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쭉 끝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자연 파괴에 대한 문제점만 제시하고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과도 통하는 건데 해결책이라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90년대에 그 세밀화 그림책인 오히려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심성을 길러주는 어떤 하나의 해결 방안도 될 수 있다. 그런데 공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지구가 지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현실이 너무 이제 각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림책 작가들도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이런 그림책을 많이 썼지만 그런 그림책이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성을 길러주는 방향이 바람직한데 저도 굉장히 이제 동감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제가 이제 언급했다시피 그 어떤 합일된 자연과 크게 구분되지 않았던 그런 세계에서 점차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이용해서 물질 문명을 만들다 보니까 지구가 결국은 그 환경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
여기에 이제 인간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 그 생태주의 문학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효중 선생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다시 파괴되기 전 내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다시 그 악물러야 되니까 그 반성적인 기제가 역시 작동되는 것 같고요. 그 과거의 아름다움을 되게 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기성 세대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90년대에 나왔던 그 생태 그림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보리출판사의 책들이 아까 권혁준 선생님 발표에서 아이들이 직접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 없는 이 시대에 대리 만족이라도 조금 대리 경험이라도 하게 해주자, 그런 의도에서 출판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엄마 어렸을 때는 그냥 감자만 먹어도, 감자 쪄 먹어도 너무 맛있었어.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뭐 마당에서 바로 호박 따와서 된장찌개 만들면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희 세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게 얼마나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계속 자랐거든요. 대단지 아파트, 서울 도심에서 자랐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그런 경험을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아이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연과 너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권유해서 더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시간이 빨리 갔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관련돼서 뭔가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네, 좋아요. 이거 계속,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네. 기다리지 기다리지 바로 말고.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 좋아요. 말고. 그래서 들어오셨다. 특히도 이렇게 그 말씀이, 아니, 말이 길어지면 네. 그 중간에 좀 이렇게 네네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